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좋은 또 논문을 써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회생교본의 뉴스타트 상담센터 있는 상담위원으로 계시고 또 회생파산법 연구회 회장으로 계시고 회생TV 대표로서 아마 그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직으로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을 역임하시고 용산 서대문 등기소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또 한양대 경희교수, 중앙대 개공교수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서는 김성수 교수님은 저희가 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옥헌 법무사입니다. 오늘 현행 개인 회생 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재산제, 개인회생 절차 일반과 최근 동향, 청산가치 보장,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발표문 3페이지입니다.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인 혼인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재산계획제이고 하나는 법정재산제입니다. 근데 부부재산에 관해서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따르자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4페이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부부의 혼인생활은 경제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은 부부간의 평화의 유지는 물론 제3자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게 하려면 혼인 신고 전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부재산 계약이 체결되는 예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있고요. 부부별산제로서는 이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각자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는데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을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즉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인데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문 6페이지입니다. 외국 각국의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각 주는 혼인 시에 부부재산제로 보통법 체계 또는 공동재산제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들은 일반적으로 부부재산제 체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도 각 주별로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가 가진 개별적인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일반론을 정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부부재산제 재산분할의 방식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각 주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산분할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발표문 7페이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부부재산제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은 부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의 부부재산제도는 크게 부부재산계약과 법정 부부재산제로 구분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법이 규정하는 별산제 또는 부부공동재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정재산제인 혼인재산분할제에 대한 수정된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은 혼인 전뿐만 아니라 혼인 이후에도 가능하며 해당 계약의 체결은 공증인이 주재합니다. 다음 법정재산제입니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부에게 객관적 요청에 부응하는 재산관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는데 초기의 법정재산제는 혼인재산 공동제였으나
1953년 개정법에 의해 법정재산제는 별산제로 변경됐다가 이후 1957년 남녀동거법을 통해 다시 법정재산은 혼인재산 분할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재산 분할제는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을 혼인 해소 시에 절반으로 분할한다는 점에서 별산제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법정부부 재산제인 혼인재산 분할제는 혼인기간 동안은 별산제 형태를, 혼인 해소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하는 취지의 부부재산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부부재산 계약 체결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어서 부부재산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법정재산제에 우선하게 됩니다. 혼인 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가 했던 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등 각자의 개별적인 재산인 특기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과 각자의 특기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부부재산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린 거 처음에서 약 하나가 지금 수정을 한 것인데, 지금 처음에 보내드릴 때는 2번에 지금 여기 있는 절충설, 내부적 공유설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내드릴 때는 별산제를 완화하는 입장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별산제설, 이걸 무관계설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나가가와 준 교수님 이한 이제 몇 분의 교수님이 이 설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관계도 일반적인 재산법의 기소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법 제830조는 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방,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 소득에 따라서 취득한 재산은 재산법적 기소 권리에 따라 그의 단독 소유에 속합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규정된 것은 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부 중 일방은 혼인 중에는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잠재적 권리를 가질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절충설, 요거는 내부적 공유설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원고를 보내드릴 때 별산제를 완화하는 입장, 요거는 처음에 제가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임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카토 H 교수님이 이걸 주장을 하고 일부 또 몇 분의 교수님들이 요 설을 지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민법의 부부재산은 별산제로 해석하면서도 재산분할제도는 내부적으로 공유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혼에 지음하여 청산하는 제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규정은 부부의 재산 귀속에 혼인법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예금 등은 한쪽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명의인을 권리자로 보유한다고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재설, 공유설입니다. 그래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 이것을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도 공유로 인정돼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겠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제도는 부부별산제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제도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위 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이혼을 할 때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및 재산 형성 및 유지의 기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문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회생법원 출범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보다도 지금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2017년 11월 말에 국회 통과돼서 2018년 6월 13일 날 시행한 변제개혁안에 3년으로 단축된 법이 개정돼가지고 잠깐 증가했다가 현재 상태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게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감소를 할지 아니면 증가를 할지 요거는 지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다음은 법원별 처리 기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법원이 전체적으로 신청 건수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지금 완만하게 감소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적체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한 재택근무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회생 절차 처리 절차에서 이제 기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개인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안의 실무가 법원이라든지 재판부별 또는 회생위원별마다 약간 이제 기준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그런 60세 이상의 모시는 부친 또는 모친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65세 미만이니까 피부양자에서 제외를 하라고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법원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또 이거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변제기간 수행에 어려움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폐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이제 면책 절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법조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유도하고 직권 면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청산가치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결정을 할 당시 그 당시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는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가치와의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월 변제금, 지금 가용소득을 계산을 할 때 라이프니치식 이제 현가 산정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6개월 변제 기간이다 하면 월 변제금 곱하기 33.7719, 또 60개월이면 53.6433을 곱한 금액,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됩니다. 다음에 대상 재산 또는 제외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 재산에 한정이 됩니다. 당연히 면제 재산이나 압류금지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돼야 되고요. 파산재단과 개인회생 재단의 큰 차이는, 파산재단은 고정주의, 파산 선고 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변제해야 되지만, 그래서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 소득까지 포함하는, 즉 신득재산까지 포함하는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큰 차이고요. 그래서 청산가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득재산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모두 개인회생 재산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명의 신탁재산이라든지 배우자 명의 재산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오늘의 주제 발표와 같이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권 행사 대상인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첫 번째가 면제재산, 두 번째가 압류재산. 이 면제재산과 압류금지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문 21페이지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은 총 변제금액 현재가치 산정 방식인데, 이거는 청산가치 산정을 할 때는 재산 목록에서 청산가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 기재된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것이 청산가치로 산정이 돼가지고,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산정이 안 될 때는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 변제액을 늘리는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청산가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변제 기간을 36개월 이후 또는 60개월 이내로 변제 기간을 조정을 하면서 청산가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페이지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정공고에 대해서, 이 보정공고를 내는 그 목적이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정공고 내는 방식이 각 법원마다도 틀리는데, 일단 청산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정공고 사항이 각 법원별, 회생위원별마다 차이가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산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 법원, 제가 이제 일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인데, 이걸 이제 특정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부 법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라는데,
이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아니라 서울 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모두 배우자 재산 이분주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제 부부재산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제 이 대전이라든지 청주, 춘천 또는 춘천 강릉 이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형화된 양식으로 해서 제출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부속 서류로 그걸 첨부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우자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서로 일체를 제출해 해가지고 청산가치에 포함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일적으로 각종 조를 요구하던 파산 절차에서 이거 전에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파산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률적인 방식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하는 현행 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24쪽입니다. 관할 잠탈. 이 관할 잠탈을 이번에 오래오래 논문을 쓰면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전에 법원에 근무할 때 관할 잠탈이라는 게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까지 나왔던 용어인데 지금 뭐 어느 사전에도 지금 이 관할 잠탈이라는 용어를 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벌써 라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회생법원과 기타 나머지 법원과의 이 청산가치 산정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주거지를 옮긴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관할을 옮겨서 회생법원에다 접수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별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여 법원이 판단하면 되겠지만은 최소한 법원의 개인위생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정 권한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문 25쪽입니다. 개인위생 절차의 폐지. 폐지는 주로 이제 인가 전 폐지, 인가 후 폐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인가 전에는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 연체된 금액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인가 후 폐지는 보통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3회 연체를 폐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통상 6회까지는 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 논문 작성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보면은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폐지된 경우를 보니까는 12회차에 연차가 됐을 경우에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폐지 건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폐지 건수가 줄어든 거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제 개혁안이 3년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변제 개혁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지금 이 불수행 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12월까지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지금 되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지금 폐지가 늘어날지는 현재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개인위생 사건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해주는 방안을 저는 이제 제시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조문에 36개월, 최장 6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2018년 변제 개혁안 하기 전에 이게 60개월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인가 결정을 받는 분들이 지금 12회 연체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60개월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5년 60개월까지 버티는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24개월까지 변제 개혁안을 단축시켜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영원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청산가치 이상, 무조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면책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면책은 잘 이제 변제를 수행을 하다가 변제 기간에 따라서 변제를 수행하다가 실직이라든지 질병, 뭐 제일 많은 게 요즘 와갖고 뭐 실직도 있습니다만은 이 암투병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특별면책 신청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면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법원에서는 여기에 특별면책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제가 2013년도까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법원을 근무하던 당시에도 그 당시 특별면책이 딱 한 번을 그때 처리를 했었는데요. 특별면책 자체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분들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28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 회생법원에서 특별
특별면책에 대해서도 준칙을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상당폭 증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총 48건의 특별면책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근데도 지금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라고 하여금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에 다시 개인 파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법원 모두에게 이거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특별면책 제도의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계획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로 이제 수요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지금 특별면책과 변제계획 변경이 어떻게 다르냐? 특별면책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수입이 없는 경우에 특별면책으로 가는 거고요. 그 생계비 이상 돈 벌 수 있는 경우에 이때는 변제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실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입니다. 지금 실무상 문제되는 변경 사유에는 지금 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원이라든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소득 증가한 거를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은 채무자가 자기가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 좀 적게 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즉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실무상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재산 목록의 작성입니다. 지금 이 오늘 발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재산 목록 작성할 때 청산가치가 바로 여기 재산 목록에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그리고 파산 절차하고 다른 점, 세 번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인가 후에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라도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과는 달리 고정주의가 아니고 신득재산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는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서 산출된 재산 청산가치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변제금하고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1페이지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 방법은 이 법원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은 채권자라든지 법원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목록은 법원의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서 채무자가 대부분 이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 목록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 사업명설비, 대여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 재산은 개인생 채무자 재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보통 현금은 뭐 한 푼도 없는 걸로 대부분 실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배우자 재산과 청산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 종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무상 개인회생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도 사실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법원은 그동안에 우리 법원 회생위원 실무편랑, 제가 이제 2010년도 그때 법원 회생위원 편랑을 직접 법원에서 다른 회생위원님들하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배우자 재산, 이건 명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부부재산 별산제와 완전히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됐으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명의신탁이라든지 부인권 행사 대상되는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있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 재산 산입과 관련한 문제, 요거를 이제 재산 목록을 보면서 작성을 해봤거든요. 기존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득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1인 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기준의 60%인 1인 가구 약 100만 원을 제외하고 산출된 가용소득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지만, 이게 배우자가 부동산 등 다른 청산가치가 있을 때는 이거는 달라집니다. 즉 별지 재산 목록 1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채무자 청산가치는 배우자 재산의 2분지 1을 포함한 그 청산가치, 이게 1억 1,447만 원으로 산출되는데요. 이게 이제 재산 목록 2로 가게 되면요, 배우자 재산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의 재산은 고작 146만 5,360원으로 이게 감축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이 될 경우에는 이 채무자는 36개월로 해도 안 되고 60개월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선택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재 실무준치 406호에 따라서 청산가치를 제외한다면 146만 5,360원으로서 이 사람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36개월만 변제하게 되면 무난히 면책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노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기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를 기본으로 가용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하여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배우자 재산의 이분제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가정불화와 더 나아가서 이혼 등에 이르러 채무자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에도 이렇게 바꾸면은 앞으로 가정불화가 간소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 자신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형성된 재산이 아닌 배우자 재산 중 이분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함으로써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행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상 운영 방식은 우리 민법의 부부재산 별산제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가치 산정 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이 전국 법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만의 단초가 되고 있고 또 관할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법 행위를 하도록 법원이 더 이상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책임 준거틀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기준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의 운영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법률이나 조약 그리고 확립된 관습법과 실전법 등의 근거 없이 단지 필요하다는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불산입 원칙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이 현행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크게 법령의 개정 없이도 현 제도 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논문이 도산 절차의 한 분야인 개인회생 절차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법무사님. 그 제목 그대로 정말 회생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갖다가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지금 그 결론에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금 딱 약 한 30분 정도 압축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리한 그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수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논문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나중에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은 절차 진행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 개인회생에서는 그냥 변제금만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면 변제 수행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이게 배우자 재산이라든지 부모 재산이라든지 자녀 재산까지 봅니다. 그리고 10년 전 재산까지 주민등록상에 10년 주소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 자료까지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파산 절차를 규제하는
주재자는 이제 파산 관제인이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이 주재를 하는데 개인회생은 직권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사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인가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불복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배우자 재산, 부인권이라든지 명의신탁 문제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게 왜 지금 공유라든지 특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요. 개인회생 절차의 도입 취지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면책 채권이냐 아니냐 여부는 도산법원에서 즉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해가지고 소송 절차에서 이걸 발견을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이 명의신탁이냐 부인권이냐 그렇게 되면 부인권을 다투려면 별도의 또 부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은 간략한 절차로 청산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재산 이런 조사도 안 하고 간략하게 서류 심사를 하는 그 상황인데 이거 모든 거를 소송 절차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의 도입 취지에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회생하고는 절차 진행하는 방식이 이제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 서울회생법원을 하는데 딴 데서는 안 하냐? 저희가 201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생위원 직무 편람을 만든 그 이유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의 중앙법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 틀렸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세워가지고 전국 법원에 중도 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전국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에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법무부에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입법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냥 시행을 그렇게 하면 될 뿐입니다. 이미 부부별산제가 돼 있거든요. 하물며 대법원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못하고 사법제도 개선 발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회생법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나머지 다른 지방법원은 그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거든요. 권고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그 법원의 마음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그런 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이 명의신탁 문제 갖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한국에는 이제 뭐 종중재산이라든지 부부재산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박 변호사님 그 질문사항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명의신탁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재산의 모든 걸 산입을 하고 있거든요. 청산가치 산입에 부인권 대상이라든지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청산가치 산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